페라리의 호너라는 소문은 말만 해도 패덕을 떨리게 합니다. 레드불을 떠난 후 영국인 매니저가 마라넬로 팀으로 갈 수 있는 조건은 하나뿐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거래는 절대 성사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에서는 그 조건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루이스 해밀턴이 프레데릭 바세르에 대해 한 말, 몬토야가 오스카 피아스트리에 대해 한 발언, 그리고 오스틴부터 계속될 맥라렌 내부의 전투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맥라렌이 파일럿들에 대한 대우를 어떻게 바꿀까요? 시작하기 전에 지원을 위한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제 모든 것을 자세히 살펴봅시다. 호너의 이름이 다시 포뮬러 1 내에서 강하게 회자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영국인 매니저가 자신의 경력을 끝내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돌아오고 싶어 하지만 아무 조건에서나 그러진 않을 것입니다. 레드불 세계에서 수년간 거의 절대적인 지배와 권력을 행사하며 세계의 회사를 감독하고 모든 기술, 스포츠, 전략적 결정을 직접 통제했던 호너는 거액의 퇴직금을 받고 확고한 신념을 품은 채 떠났습니다. 그가 돌아온다면 주연으로서일 것이며 직원이나 단순 팀장으로가 아닌 실질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으로서일 것입니다. 여기서 페라리가 등장합니다. 마라넬로에서는 호너 같은 승리하는 매니저의 아이디어가 정말 매력적입니다. 그의 이름은 결과와 동의어입니다. 드라이버. 제작자 사이에서 13개의 월드 타이틀과 무에서 창조된 제국. 그러나 그를 카발리노로 데려가는 것은 내부 계층 구조를 완전히 다시 쓰는 것을 의미하며 호너는 결코 바세르처럼 제약과 사슬이 있는 역할을 수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2000년대 초 페라리가 무적이 되었을 때 장토드가 가졌던 것처럼 팀의 모든 열쇠를 원합니다. 분명히 말해야 할 것은 레드불에서 호너는 엄청난 권력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해외사의 CEO로서 그는 항상 말했습니다. 그가 돌아온다면 단순 독립 매니저보다는 더 많은 통제를 가진 주주나 역할로만 돌아올 것이며, 예를 들어 에이드리언 유이처럼 에스턴 마틴에서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즉 건적인 자율성, 예산 결정권, 그리고 방해 없는 장기적인 비전을 원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오늘날의 페라리는 몬테제몰로나 장 토드 시절의 페라리가 아닙니다. 이는 엘칸, 비나그, 바세르에게 응답하고 공유된 프로세스로 이루어짐보다 현대적이고 수평적인 구조입니다. 팀장조차도 혼자 모든 것을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호너를 받아들이는 것은 그 균형을 뒤흔들며 마라넬로에는 20년 동안 존재하지 않은 권력을 그에게 넘겨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페라리가 백지수표를 준다면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늘날의 페라리가 아닙니다. 호너가 특정 요구를 포기한다면 모든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그렇게 할 의향이 없어 보입니다. 다시 말해 문이 닫히지도 열리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포뮬러 1을 아는 사람이라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변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복잡한 시즌 시작, 몇 가지 내부 긴장, 기대 이하의 결과만 있으면 갑자기 호너 같은 이름이 저항할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사람은 단지 승리하는 것만 아는 것이 아니라 승리를 구축할 줄 알기 때문입니다. 그는 승리 주기가 발생하는 기술적, 정신적 문화를 갖춘 시스템을 만들 줄 압니다. 그리고 페라리가 수년간 결핍했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슈퍼팀의 사고방식, 방어해야 할 상징으로서가 아니라 거인처럼 생각할 수 있는 능력. 아마도 이것이 호너의 아이디어를 그렇게 매력적으로 만드는 요점일 것입니다. 페라리는 처음으로 약간의 정치적 통제를 잃더라도 내부 규칙을 다시 쓰려는 사람에게 의존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은 모든 것이 멈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초반 경기가 잘 진행되면 모두 잘한 것입니다. 그러나 무언가 변해야 한다면 마라넬로에서도 모든 것이 변할 수 있습니다. SF25가 계속해서 승리하지 못하고 SF26도 같은 일을 한다면 호너의 이름은 소문 이상이 될 것입니다. 확실히 그와 같은 남자가 페라리 박스에 있다는 생각은 이 스포츠를 사랑하는 모든 이의 눈을 반짝이게 합니다. 13개의 월드 타이틀은 우연히 얻어지는 것이 아니며 오늘날에는 단지 꿈처럼 보일지라도 포뮬러 1에서는 적절한 위기와 완벽한 타이밍이 결합되면 꿈이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루이스 해밀턴이 페라리에 입단하면서 몇 년 전까지 꿈처럼 보였던 것도 증명되었습니다. 아마도 내일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마라넬로가 모든 것을 제논이 하기로 결정하는 날이 오면 크리스찬 호너의 이름이 목록의 첫 번째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크리스찬 호너의 포뮬러 1 복귀에 대해 수지 울프도 한마디 했습니다. 크리스찬 호너는 단순한 팀장이 아니라 캐릭터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토토의 아내이자 포뮬러 1 아카데미 책임자인 수지 울프는 솔직한 발언을 했습니다. 최근 인터뷰에서 수지는 호너가 패독을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캐릭터를 어떻게 연기했는지, 그리고 그를 레드불에서 내보낸 모든 사건을 설명했습니다. 스포츠에 대한 수치입니다. 이는 특히 몇 년 동안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이 발언했다면 무거운 말입니다. 이는 특히 몇 년 동안 현대 포뮬러 1의 가장 뜨거운 라이벌 중 하나를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이 발언했다면 무거운 말입니다. 토토 울프 대 크리스찬 호너. 2014년에 시작된 냉전이 2021년 아부다비의 마지막 랩까지 해밀턴과 베르스타펜이 타이틀을 놓고 경쟁하면서 뜨거워졌습니다. 20년 넘게 지휘한 후 크리스찬 호너는 2025년 7월 실버스톤 그랑프리 이후 레드불에서 해고되었습니다. 그 결정은 몇 달간의 조사와 한 직원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비난 이후에 내려졌습니다. 호너는 항상 부인해왔고 2번 공식적으로 무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실의 현실은 다릅니다. 공공 이미지가 이미 손상되었고 오래전부터 긴장된 내부 환경이 폭발했습니다. 레드불은 1억 달러 규모의 합의와 함께 전 페라리 출신 로랑 맥키를 새 CE이자 팀 프린시펄로 영입하며
호너 시대를 마무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처음에는 페라리를 떠나 레이싱 불스로 갔다가 레드불로 옮겼습니다. 엄청난 변화였습니다. 호너는 좋든 싫든 포뮬러 1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매니저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베텔과 함께 4번의 월드 챔피언십을, 베르스타펜과 함께 4번을 우승했고 팀의 문화를 영원히 바꾼 리더십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수지 울프는 그를 다른 방식으로 묘사합니다. 크리스티안은 하나의 캐릭터를 연기했고 매우 잘했지만 이후에 일어난 모든 것은 포뮬러 1에게 큰 수치였습니다. 우리는 포뮬러 1 아카데미와 함께 긍정적인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었는데 갑자기 모두가 호너의 스캔들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 스포츠의 이미지에 큰 타격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중의 진실을 암시하는 말입니다. 한편으로는 호너가 얼마나 영향력 있는지를 인정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의 권력 사용 방식이 패독의 긴 그림자를 남겼다는 확신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의 이별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름은 여전히 논의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호너와 레드불의 이별 합의에 따르면 그는 2026년 중반 이전에 포뮬러 1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가 돌아오면 메르세데스의 토토 울프처럼 독립적인 CEO 또는 소유주로 돌아올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인물로 자신의 팀을 개인 기업처럼 통제하고 이끌어갑니다. 호너가 오랫동안 존경해 온 모델이며 그의 복귀에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호너는 분명히 논란이 많은 인물이었고 훌륭한 매니저였지만 패독 안에서는 모두가 그를 하나의 독특한 캐릭터로 여겼습니다. 작년에 그의 전 레드불 직원과 있었던 사건으로 인해 포뮬러 1에게 해가 되는 스캔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수지 울프가 그것을 강조한 것은 잘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높은 명성을 가진 매니저였으며 포뮬러 1이 필요로 하는 인물이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페라리에서 호너에 대해 이야기할 때 반대편에서는 바세우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바세우르의 편에 서 있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이 누군지 봅시다. 몇 달 전에 갱신된 계약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팀 대표는 다시 한번 경영진의 타겟이 될 것입니다. 소문은 명확합니다. 마라넬로에서는 그를 교체할 가능성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팀은 심지어 싱가포르의 박스 내부에서 발생한 경련한 대립에 대한 소문을 부인해야 했습니다. 네, 페라리는 바세우르의 미래에 대해 매우 신중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2025 시즌은 지금까지 재앙이었습니다. 영승리, 전략적 실수, 어려운 자동차와 점점 더 긴장되는 내부 환경. 가장 큰 기술적 문제는 항상 같습니다. SF-25의 지상고 문제는 전체 시즌을 망쳤고 처음부터 해밀턴과 르클레르가 너무 단단하고 불안정하며 정말로 한계를 밀어붙일 수 없는 자동차와 함께 생활하도록 강요했습니다. 후방 서스펜션 하부의 잘못된 설계에서 비록 그 결함은 심지어 차체 하부의 패드 과도한 마모로 인해 해밀턴이 중국에서 실격당하게 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대량의 대응 조치가 시작되었습니다. 공기역학적 하중을 잃고 차량을 올리고 높이를 조정하고 심지어 손상을 피하기 위해 직선에서 리프트 앤 코스트 하도록 파일럿들에게 명령했습니다. 페라리가 이 정도의 강도로 경험한 적이 없는 기술적 굴욕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바세우르 주위의 신뢰의 성이 시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6월 몬트리올 주말 동안 가능한 교체에 대한 소문이 돌았고 그의 레드불 이별이 아직 공기 중에 있었을 때 크리스찬 호너와의 초기 접촉에 대한 소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일한 이름은 아니었고 오늘날 웨세 페라리 프로그램을 이끌고 있는 안토널로 콜레타도 있었습니다. 그는 가능한 후계자로 간주되었고 몇 년 전 이미 그 역할을 거부했던 같은 콜레타입니다. 모든 추측을 끝내기 위해 페라리는 외교적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헝가리 그랑프리 전날 바세우르의 계약을 공식적으로 갱신하고 베네데토 비냐의 성명서를 통해 그 리더십과 공유된 비전에 대한 신뢰를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말이지만 긴장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최신 정보에 따르면 존 엘카는 호너의 서류를 다시 열어볼 생각을 하고 있으며 특히 이제 영국 매니저가 레드불을 떠나면서 1억 달러를 받은 지금입니다. 문제는 이별 합의로 인해 그가 2026년 중반 이전에 포뮬러 1로 돌아올 수 없게 되어 즉각적인 복귀가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한편 팀 내부 상황은 악화되었습니다. 오늘날 바세우르는 여전히 팀 대표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만 신뢰는 한계에 달한 것 같습니다. 해로운 위기나 2026년 복잡한 시작이 있으면 모든 것이 날아갈 것입니다. 그 시점에서 엘칸이 정말로 방향을 바꾸고 싶다면 호너의 이름은 불가피하게 리스트의 맨 위로 올라갈 것입니다. 지금은 공식적으로 아무런 위기가 없지만 마라넬로 내부의 현실은 다릅니다. 페라리는 작동하지 않는 과거와 아직 구축하지 않은 미래 사이에 균형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세우르도 그가 운전하는 SF-25처럼 매우 얕은 실에 흔들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프레데릭 바세우르를 지원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루이스 해밀턴입니다. 그는 팀 대표에 대해 기울여졌으며 내년보다는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이 낫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해밀턴은 프레데릭 바세우르를 특별한 사람으로 정의했습니다. 그는 페라리가 최근 몇 년 중 가장 복잡한 시즌을 보내고 있는 시점에 그렇게 했습니다. 결과가 나오지 않는 동안 팀 대표의 미래에 대한 소문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밀턴은 공개적으로 나서서 바세우르를 방어하고 그가 왜 프랑스인이 붉은색을 성공으로 되돌리기에 적합한 인물이라고 생각하는지 설명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페라리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루이스가 아직 하위 리그에서 경주할 때 멀리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바세우르의 팀 ART 그랑프리와 함께 해밀턴은 GPE에서 우승했고 오늘날 거의 20년 후 두 사람은 마라넬로에서 다시 공동의 목표를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페라리는 아직 2025년에 경주에서 우승하지 않았고 해밀턴은 아직 포디움에 오르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7회 세계 챔피언은 신뢰를 잃지 않았습니다. 프레데릭 바세우르의 지원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놀라웠다고 그는 싱가포르 그랑프리 전야에 말했다. 완벽한 시즌은 아니었지만 우리는 성장하고 배우고 있으며 어느 때보다 더 단합되어 있습니다. 해밀턴은 매 주말이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각 경주가 미래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타이틀을 두고 경쟁할 때보다는 지금 이런 순간을 사는 것이 낫다고 그는 말했다. 우리는 준비된 상태로 도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2025 시즌은 실패가 아니라 시험대이며 해밀턴이 기술적, 문화적으로 메르세데스와 매우 다르게 작동하는 팀에 적응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 과정에서 바세우르는 고정점입니다. 해밀턴에 따르면 그는 조용하고 실질적인 리더이며 한 가지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성능입니다. 프레도는 전혀 변하지 않았다고 해밀턴은 말했습니다. 거의 20년이 흘렀지만 그는 변함이 없습니다. 같은 옷, 같은 행동 방식, 같은 사고 방식, 직설적인 사람이고 진정한 경쟁자입니다. 당시 CPE에서 그는 에어로다이나믹스와 성능의 전력을 쏟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그에게 모든 것은 차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페라리에게 매우 민감한 시기에 전해지는 말입니다. 최근 몇 달 동안 바세우르는 내부 긴장과 교체 소문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말했듯이 여름에 체결된 계약 갱신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지도부의 신뢰가 더 이상 그렇게 단단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해밀턴의 말은 이야기의 톤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7번 세계 챔피언이 알아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드라이버가 자신의 팀 프린시펄을 공개적으로 옹호할 때 그것은 내부에서 존중이 실제임을 의미합니다. 한편 페라리는 제조사 챔피언십 2위를 위한 싸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종료까지 6경기를 남겨두고 팀은 메르세데스의 27점 뒤진 3위를 기록 중입니다. 이 격차는 아직 메울 수 있지만 오직 SF-25가 시즌 내내 부족했던 균형을 찾을 수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바세우르의 배후 작업이 필수적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너무 자주 있었던 것처럼 무너져 내리지 않고 반응하고 단합된 팀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스틴 경기를 앞두고 현재 페라리의 상황 어떤가요? 1년 전 페라리가 오스틴에서 르클레르와 함께 우승했고 또한 카를로스 사인츠가 2위로 역사적인 더블을 기록한 것을 기억합니다. 올해는 페라리가 어떻게 나타났나요? 12개월 후 그 페라리는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당시 14점 차이였던 워킹과의 점수 차이는 오늘날 352점이고 레드는 2위가 아니며 완전한 부활의 메르세데스 뒤에 있습니다. 12개월 만에 카발리노의 세계는 뒤집어졌고 마라넬로에서 떠오르고 있는 것은 성능 문제뿐만 아니라 내부 조직의 문제입니다. 팀은 즉각적인 혁명을 겪지는 않겠지만 표면 아래에서는 깊은 구조조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목표 지향적 강화, 새로운 소통 흐름, 특히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트랙에서 일하는 사람들 간의 균형을 재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오늘날 페라리는 두 가지 영혼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한쪽에는 마라넬로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자주 충돌하는 실용적이고 직설적인 마테오 토니날리가 이끄는 트랙 그룹이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설계 및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지만 항상 실제 데이터와 일치하지는 않는 내부 기술팀이 있습니다. 결과는 극단적인 세팅 선택, 위험한 해석, 그리고 자신의 진정한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SF-25. 예를 들어 싱가포르에서는 페라리가 긍정적인 시뮬레이션 결과를 가지고 도착했습니다. 승인을 받은 세팅은 몬자와 바쿠의 실패 이후 만회하기에 적절한 것으로 보였지만 자유 연습 한 번으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고가 하중과 속도를 보장했지만 플랜체의 마모가 차를 불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때부터 타협과 점점 더 극단적인 해결책의 악순환이 시작되었습니다. 해밀턴과 르클레르는 바닥을 파괴하지 않기 위해 리프트 앤 코스트를 해야 했고 브레이크 온도는 통제 불능이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해밀턴을 경주 말미에 거의 브레이크 없이 남게 만든 크기가 작은 냉각 시스템, 프레데릭 바세우르가 구축한 시스템의 모든 균열을 드러낸 기술적 관리적 재앙. 하지만 주의하십시오. 이제부터 시즌 끝까지 아무런 혁명도 예상되지 않습니다. 페라리는 연속성의 노선을 선택했습니다. 회장 존 엘카는 즉각적인 개입을 원하지 않으며 마라넬로에서 전달되는 메시지는 현재 지고 있는 팀은 바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구조를 파괴하지 않고 재정비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인재를 영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 한 가지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보게 될 진정한 페라리는 2026년 것이며 프로젝트 678이 이미 진행 중이며 바세우르와 루이스 세라의 관리하에 처음으로 완전히 태어날 것입니다. 스포츠 관리에 따르면 명확한 느낌이 있습니다. 2026년은 심판의 해가 될 것입니다. 그 프로젝트가 성공한다면 페라리는 마침내 다시 월드 챔피언을 두고 경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패하면 누구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동안 최근의 미디어 충격 이후 소통은 철저히 차단되었습니다. 중국에서의 해밀턴 사건에서부터 주식시장에서 주가 폭락을 초래한 자본시장의 날까지 마라넬로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성급한 성명도 낙관적인 회의도 없으며 일과 방어만이 있습니다. 계속되는 미디어 폭격 시점의 이미지 손상을 피하기 위한 선택입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인상은 페라리가 견고한 내부 연결과 일관된 지휘 체계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안 파블로 몬토야의 맥라렌 내부 경쟁에 대한 발언을 들어봅시다.
이제 자유롭게 달릴 수 있고 제조사 챔피언십이 더 이상 중간에 없어진 지금 랜도 노리스와 오스카 피아스트리 사이의 맥라렌 내부 관계는 어떻게 발전할까요? 싱가포르 이후 맥라렌의 긴장이 폭발했으며 이번에는 후안 파블로 몬토야가 불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는 스타트에서의 충돌 이후 피아스트리를 미친 사람이라고 칭하며 노리스를 옹호했습니다. 이 발언은 워킹팀에게 매우 민감한 시기에 나와 주목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맥라렌이 막 제조사 타이틀을 획득했지만 피트에서는 무거운 분위기가 감돌고 있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거의 떨어질 수 없던 두 드라이버는 이제 내부 경쟁으로 인해 점점 더 갈라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싱가포르 그랑프리의 스타트 3번 코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랜도 노리스는 안쪽에 오스카 피아스트리는 바깥쪽에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 페르스타펜이 출발을 잘못하여 약간 진로를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노리스는 오스카 피아스트리를 제치려 했지만 이후에 발생한 레드불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히 우회전하며 피아스트리를 건드렸습니다. 가벼운 충돌이었지만 긴장을 촉발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무전으로 호주 드라이버는 이를 좋게 받아들이지 않고 자리를 되찾기를 요구하며 팀의 불만을 표출합니다. 피트월의 침묵은 상황이 예상보다 복잡하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때부터 두 드라이버 사이에 같은 조화가 발생하지 않았고 몬토야가 개입하여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랜도는 해야 할 일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팀을 장악하고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반면에 피아스트리는 이전에 해본 적 없는 방식으로 문을 열어두었습니다. 최고팀의 역학을 잘 아는 콜롬비아 출신의 전 드라이버는 그 움직임을 냉정하게 분석했습니다. 잘 보세요. 첫 번째 코너를 나올 때 오스카는 가속하지 않고 랜도는 이를 보고 가속하고 그제서야 피아스트리가 엑셀을 밟습니다. 그는 한번 미친 듯이 행동했습니다. 그는 랜도에게 추월당하지 않기 위해 바깥쪽으로 밀어붙였고 랜도는 안쪽으로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건 경기의 첫 번째 코너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기대했겠습니까? 이 강한 말들은 많은 분석가들에게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리스와 피아스트리 사이의 관계가 스포츠적 경쟁에서 심리적 대결로 천천히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맥라렌의 전 드라이버였던 몬토야는 이런 종류의 긴장이 팀을 내부에서 갈라놓을 수 있는 시기를 알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노리스를 강타한 고장 이후 두 사람의 순위 간 격차는 34점이었습니다. 이제 싱가포르 이후 그 격차는 22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여러 경기가 남아있고 그들 뒤에 있는 페르스타펜이 천천히 다시 경기에 돌입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최소한의 거리입니다. 맥라렌은 제조사 타이튼에도 불구하고 같은 울타리에 두 마리 수택이 있을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몬토야는 흥미로운 생각을 추가했습니다. 랜도는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빠르기만 해서는 안 되며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피아스트리는 처음으로 감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사실 최근 주말 동안 두 사람의 행동에서 다른 뉘앙스를 볼 수 있었습니다. 노리스는 의사소통에서 더 단호하고 움직임에서는 더 공격적이며 팀 리더 역할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반면 피아스트리는 더 긴장하고 더 본능적이며 때때로 덜 명확한 모습입니다. 바쿠에서 그의 실수가 큰 점수를 잃게 만든 것처럼요. 맥라렌은 한편 논란을 진정시키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팀은 싱가포르 사건에 대한 공식적인 언급을 피했지만 내부적으로는 그 충돌이 흔적을 남겼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지금은 계층 구조가 명확하게 남아 있습니다. 피아스트리가 드라이버 챔피언십의 리더이지만 노리스가 강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팀 오더가 없는 팀으로 항상 선언해왔던 이 팀에서 오늘날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파파야 룬을 도입한 후 상황이 폭발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몬토야의 한마디, 한번 미친 듯이 행동한 것은 거의 경고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포뮬러 1에서는 승리하는 차량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내부의 불씨를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맥라렌이 곧 균형을 찾지 못한다면 오늘날 패독에서 가장 유망한 드오가 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타키넨도 내부 압박 속에서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와 쿨타드는 당시 맥라렌에서 비슷한 경쟁을 겪었습니다. 두 명의 강력한 드라이버, 승리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차량, 그리고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팀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 핀란드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팀은 문제를 피하기 위해 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둘 다 뛰어나지만 맥라렌은 내부 전쟁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하키넨은 몬토야와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팀은 문제를 피하기 위해 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둘 다 뛰어나지만 맥라렌은 내부 전쟁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자크 빌네브도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빌네브는 두 명의 맥라렌 드라이버 중 어느 누구도 끝까지 버티지 못할 것이며 따라서 타이틀은 페르스타펜이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몬토야와 하키넨의 의견과 맥라렌 드라이버들이 압박에 굴복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게는 가장 멋진 월드 챔피언십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깨어나야 합니다. 맥라렌이 MCL39 개발을 중단하고 2026 프로젝트에 집중하는 동안 레드불은 계속해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탈리아의 새로운 바닥을 도입하고 RB21을 복잡한 차량에서 다시 승리 차량으로 변모시켰으며 싱가포르에 새로운 프런트 윙을 가져왔습니다. 요컨대 오스틴에서 시즌의 첫 진정한 맥라렌 더비가 펼쳐질 것입니다. 분위기는 가장 평온한 상태는 아니며 노리스와 피아스트리 그리고 가장 무서운 상대인 맥스 페르스타펜 중 누가 승리할지 지켜보는 것은 흥미로울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랜도 노리스가 몬자에서 느린 피트스톡을 겪은 뒤 싱가포르에서는 포지션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맥라렌으로부터 편애를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제 상황은 다음 경기에서 드러날 것입니다. 맥라렌이 어느 드라이버에게나 특혜를 주는 것은 아무런 이득이 없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주말에 있을 스프린트 레이스에도 주목해야 하며 스프린트 주말인 만큼 프리 연습 일부터 올바른 세업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벨기에의 스파프랑코시앙에서와 같이 C1 타이어는 하드,
C3, C4 타이어는 미디엄과 소프트로 사용되며 C2 컴파운드는 건너뛰게 됩니다. 영상에서 다룬 모든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알려주세요. 페라리의 호너, 수지 울프가 그를 스포츠에 해를 끼친 무서운 적수로 본다는 발언, 프레데릭 바스테르를 옹호한 루이스 해밀턴, 후안 파블로 몬토야와 미카 하키넨, 그리고 자크 빌네브의 드라이버 챔피언십에 관한 발언, 그리고 노리스, 피아스트리, 베르스타펜 간의 대결까지 여러분의 댓글을 모두 읽고 답변하는 게 정말 기대됩니다. 항상 그렇듯 좋아요를 남기고 구독하시고 알림을 켜셔서 채널의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여기 라스트로에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